네, 뭐 사실 5가지도 많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이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야, 이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 수요,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 욕구, 이 수요를 억제시키면 아,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잠잠해질 거야. 이 수요라는 팩터만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수요 억제책을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수요만 억제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수요뿐만 아니라 이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공급 쪽에도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공급 대책도 이제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시속 게임을 또 뭐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뭐 어떤 지역이 어떻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보 지역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국적으로 83만 가구를 하겠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하겠다. 뭐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이거를 발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들의 그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자, 이거를 하려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아, 이제 좀 기다려도 되겠네. 좀 이런 조바심을 버리고 좀 느긋함을 가져라. 이런 시그널들을 주기 위해서 또 공급 대책이 또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 심리 또 뭐 정부의 정책 많은 이런 팩터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요와 공급 뭐 우리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순하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과 수요라는 요 곡선에서 딱 되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은 유효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내가 뭐 라면을 좋아할 때 뭐 무슨 내가 짜장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그 굴이 들어가는 뭐 그 라면 있죠. 뭐 이런 자, 이런저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그것을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수요가 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강남에 나갔다가 아, 이렇게 그 빌딩을 한 채 봤더니 야, 이 빌딩이 참 뭐 괜찮아 보이고 수익률도 많이 높죠. 자, 그런데 그 빌딩 가격이 네 500억이죠. 500억. 네. 근데 뭐 내 통장에는 약 한 5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남에 가서 빌딩이 갖고 싶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죠. 내가 500억이라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그 수요가 구매로 직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자산가들이 아, 내가 뭐 강남 그 소위 말하는 그 업무지구 쪽에 내가 빌딩을 구입할 건지 여의도 업무지구 쪽에 할 건지 아니면 종로 업무지구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수요를 내가 예측했을 때 그것이 진짜 수요, 유효 수요라는 거죠.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면 이제는 뭐 30억 있어야 되잖아요. 20평대도 이제는 20억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매력을 갖춘 수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좀 냉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수요는 바로 유효 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나온 이사 공급 대책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벌써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게 처음에 지금 나왔던 대책들은 공공 참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자, 참여는 하지만 뭐 실제 그 사업을 뭐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는 이런 이제 방식.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공공이 참여한다. 자, 그렇지만 자, 이번에 나온 방식은 공공 참여가 아니라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수용 방식이니까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토지나 뭐 이때 모든 소유권이 다 공공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고 나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선 공급권 정도를 이제 받는 거니까 야,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죠. 이 공급 대책이 정말로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질까?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그 부담금, 그러니까 제초한 이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2년 실거주의 뭐 이런 거는 빼준다고 하지만 지금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 시점 이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는 이제 뭐 지분 쪼개기 뭐라는 거는 이제 뭐 단독주택을 이제 다세대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건 지분 쪼개기라든지 자, 어쨌든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집을 뭐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던 또 그것을 뭐 단독주택을 뭐 다세대로 바꿨든 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 저 아예 그 분양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지금 그 조합원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뭐 그 실효적으로 공급이 되겠냐. 자, 그다음에 이미 뭐 지금 공공이 갖고 있는 그 무슨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이미 뭐 5, 6대책이나 8사 대책 때 이미 공급 대책이 다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택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다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또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것이 이제 또 특히나 여당 쪽에 만약에 그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또 야당 쪽에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그 정부, 국토부하고 굉장히 또 충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급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가 바로 희망 고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나온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 거냐. 그렇죠. 지금 뭐 13년 걸리던 거 5년으로 빨리 해주겠다. 자, 5년이 이제 가장 빠른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2021년이고 5년 동안 뭐 한다고 해도 2026년 7년은 돼야 내가 그것을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간의 차이적인 이런 시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이 공급이라는 것이 실효 공급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뭐 그 현실과 어떤 이상과의 뭐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기대이익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부동산을 내가 사면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한 5억 정도에 사는데 이게 나중에 6억, 7억, 8억 갈 기대를 갖고 집을 사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게 4억, 3억 뭐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공급책들 중에서 뭐 일반보다 10%에서 30%를 보장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익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다. 대부분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겠다. 자, 그러면 기대이익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한다는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이런 많은 뭐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격 요인 안에 유효소와 실효 공급, 기대이익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는 이번 이제 공급 대책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 뭐 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많은 뭐 83만 가구나 되는 어마어마한 또 공급 물량 대책들을 세워냈느냐. 자, 그랬더니 뭐 이 부분을 얘기했죠. 지금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 뭐 이런 가구가 뭐 지금 거의 한 25만 가구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렇죠. 뭐 이번 공급 대책에 뭐 이제
물론 지금 뭐 나와 있는 공급 대책하고 정말 이것이 1인 가구를 위한 건지 뭐 이건 좀 미스매칭이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인구 구조가 3,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하는 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 안에, 자,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대책들도 도심 안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도심 안에 왜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는 도시를 좀 분산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산업 구조가 이제는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굴뚝 산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IT라든지 BT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도심 안에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산업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 같으면 대부분이 그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자,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상업시설을 공급을 하고 또 주거를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자, 특히나 203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도 그렇고 7대 광역 중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도심에 이미 번화한 곳을 더 번화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번에 난 뭐 많은 대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뭐 상황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번화한 것이 더 번화해지고 지금 이미 커져 있는 것이 더 커지고 자, 그러니까 이미 올라 있는 곳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도시 구조의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뭐 고밀도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자, 이번에 그래서 공급 대책안에도 뭐 대부분 용적률이 뭐 예전에 뭐 200%, 300% 됐던 것들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번에 또 7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게 바로 이런 도시가 더 생활 인프라가 되는 것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을 움직이는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많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에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부동산 가격이 왠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떨어져요. 자, 이렇듯이 부동산은 참 묘하게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그것이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뭐 아파트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뭐 10억이 됐어, 12억이 됐어. 자, 그러면 이런 학습 효과들이 계속 요즘 특히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양대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내 친구가 돈을 벌었대, 뭐 또 내 가족이 돈을 벌었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누가 돈을 벌었다고 따라가는 거죠. 양대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심리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나는 시골이 좋아요. 자, 그렇지만 도시 안에다 투자를 해놔야 돼. 자, 왜냐하면 나는 시골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가 집을 팔고 뭐 사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욕망, 타자의 욕망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안에는 이제 정책 요인들. 자, 지금은 이제 정부가 많이 부동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 입지의 이제 핀셋 규제가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급 책으로 이제 거의 뭐 또 결론이 나가고 있지만 자, 처음에는 강남 4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강남 4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결국은 앵커 역할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닻을 뭐 내린다라고 하는데 자, 보통 그렇죠. 강남 4구가 어떤 그 부동산 가격에 뭐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의 가격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 여기를 내리면 여기가 또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앵커 입지들을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뭐 정부의 실패, 틀렸다라는 거죠. 자, 앵커 입지 규제했더니 나비 효과. 자, 그렇죠. 강남 4구를 규제했더니 마용성이 올라가죠. 마용성까지 규제했더니 또 수용성이 올라가죠. 자, 또 수용성을 규제했더니 대대광, 뭐 또 부울경, 지방 쪽까지 내려가잖아요. 자, 이렇듯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역풍선 효과, 그렇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자, 더더구나 최근에는 규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지역들이 그쪽은 수요가 많이 몰린다라는 것들을 뭐 많이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곳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자, 이런 현상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과연 지금 이런 정책의 효과들이 정책이 말한 대로 그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 요인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만약에 70%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도 3억만 내 돈을 갖고 있어 7억은 레버리지 이펙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 전세를 안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당김의 이익, 그렇죠. 내가 집을 이거를 내가 10억을 다 마련할 때까지 저축을 하려 그러면 10년, 20년이 걸리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내가 3억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미리 내가 집을 사두면 이것이 5년, 10년 뒤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겨서 내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런 당김의 이익, 이것 때문에 전세 제도, 이 전세가율 자체도 부동산 가격하고 많은 변동,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